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입니다. 황금들녘이 펼쳐진 농촌 곳곳에서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벼소하기 한창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가을 거지의 기쁨보다 산지 쌀값 폭락 소식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산시 인주면에서 쌀농사를 짓고 계시는 청년 농민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아산 청년 농부협회 김민태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도의회 이현희 농수산 해양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태현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협중앙회 대전본부 김영훈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가을 거지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쌀 작황이 평년 수준인데다 가격도 조금 올랐지만 농민들은 형편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미국이 남아 돌면서 농협들이 쌀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갈수록 외면을 받으면서 궁여지책으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재고로 남은 쌀이 이미 전국적으로 수십만 톤에 달하는 데다 햅쌀까지 곧 쏟아질 상황이어서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오히려 이 와중에 더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쌀값인데요. 들녘 큰 황금빛이 가득하지만 그럴수록 더 잿빛으로 변하고 있는 농심. 최근 10년간 쌀 가격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2013년 4만 3천 원에서 지난 2022년 4만 6천 원으로 7% 남짓 올랐을 뿐입니다. 여기엔 1인당 쌀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20년간 30%나 줄었습니다. 쌀 생산량도 같은 기간 15% 감소하는 등 쌀 농가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쌀값이 넉넉하면은 농민들도 이제 제대로 밀린 논 같은 거 다 갖고 하는데 쌀값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지. 김민태 회장님께서는 아버님의 뒤를 이어 쌀 농사를 짓고 계시는 청년 농부이시고요. 또 정미소도 운영하고 계신데 자, 농부로서 느끼는 쌀값의 현실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산지에서 농촌 현장에서 쌀값의 폭락에 대한 피해는 정말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보다 더욱더 심각한데요. 제가 직접 올해 벼 수확을 해본 결과 작년에 1톤짜리 톤백 마대 4마대가 나왔었는데 올해 수확을 해보니까 3마대도 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량 자체가 한 15%에서 20% 정도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쌀값 폭락이라는 큰 화두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더불어서 생산량이 감소에 따라서 피해를 막심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 따라 또 저희가 필수 농자재들 생산비가 너무 올라서 한 전년 대비 30% 이상 생산비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에 따라서 저희는 보존할 수 있는 길이 현재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쌀값 하락에 더해서 생산량도 농부 입장에서는 15%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김영훈 본부장님, 2022년도에 쌀값이 크게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쌀값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저희들 입장에서 단경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7월에서 이제 9월달에 일시적으로 쌀 가격이 16만 3천 원 선까지 80kg 기준으로 16만 3천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년도 이제 수학기 전이니까 전년도 2021년도에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최근 뭐 5년 이래에 그 가장 많은 그 쌀이 생산되고 수요가 줄면서 공급 과잉이 한 26만 8천 톤 정도 공급 과잉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 햅쌀이 나오기 전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16만 3천 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수확기 10월부터는 그 12월까지 다시 18만 원대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0월 7일 날 그 통계청에서 올해 이제 그 예상 그 생산량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올해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1.2% 감소한 그 전년 대비 한 4만 5천 톤 정도 쌀 생산량이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농식품부에서 또 정부에서 햅쌀 20만 톤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격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2년도 수준으로 쌀값이 이렇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현희 위원장님께서는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네네.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충남의 쌀값 전망 그리고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남농업기술원이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근거로 발표를 주간마다 가격 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충청미는 80kg 기준 17만 8천 원으로요. 전남미와 거의 동일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기미는 21만 4천 원입니다. 쌀 생산지 세 곳의 쌀값이 전주에 비해 충청미만 1.1% 증가했고 2023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경기미가 3.9% 증가했습니다. 보면 충청미는 9.2%, 전남미는 10.1%가 하락한 상황인데요. 소비자의 쌀값의 경우를 보면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인 카미스에서 지역별 소비자 가격 중 중도매인 판매 가격을 공시해주고 있는데요. 소비자 가격은 이 23개 지역의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가격을 중도매인 판매 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지역의 판매 가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후반기 농산해양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저희 12대 우리 2022년 7월 달에 12대 충남도의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쌀값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안을 같이 발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저희가 발의를 했고요. 수확기 쌀값 23만 원 보장 촉구 건의안도 지난 8월 27일 날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을까라는 걸 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실은 고령 농업인들이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농업용 무인 항공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년에 한 번 정도는 소 먹이용으로 그냥 수거하지 않고 그냥 거름으로 놓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도 있었습니다. 네. 예. 김태균 교수님, 세 분 패널의 말씀 들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인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쌀값 가격 어느 정도나 하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고 또 산지 쌀값도 월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를 제가 준비해온 도표를 잠깐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산지 쌀값은 2020년 53만 원대에 있었는데 2024년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7월하고 9월 사이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비교를 해보면 2020년 이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비율을 보게 되면 총 14.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지 쌀값은 뭐 전반적으로 등락이 있었지만 보신 것처럼 계속 감소하는 추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2020년 11월 달에 산지 쌀값이 53만 53,187원이었는데 이것이 어제 발표된 2024년 11월 5일 산지 쌀값이 45,675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비해서 산지 쌀값이 14% 정도 감소한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 물가의 상승 정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쌀값의 하락 정도는 약 25% 정도 상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이것을 산지 가격이 아닌 소매 가격으로 하면 조금 좀 나은 추세가 나타나긴 나는데요. 2020년 11월 달에 쌀 소매 가격이 56,98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그저께 발표된 2024년 11월 5일자 소매 가격을 보면 53,967원입니다. 이것도 5.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와 계산해서 보면 소매 가격도 17.5%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물가 수준에 비해서 쌀값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다면 쌀값의 불안정은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훈 본부장님, 자, 올해 쌀 수확량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 수매 가격과 수매 물량 사이의 쟁점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통계청에서 10월 7일 날 생산량을 이제 1차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이제 1.2%, 경지 면적은 이제 뭐 한 1.5% 줄어가지고 전년 대비 4만 5천 톤 줄어가지고 총 365만 7천 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15일 날 최종 그 쌀 생산량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발표가 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등숙기 때 벼가 무르익을 때 폭염이 엄청나게 좀 심했고 그다음에 서해안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벼 멸구 피해도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차 통계청에서 10월 7일 날 발표한 것보다는 생산량이 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쌀 가격은 저희 농협에는 이제 그 통합 RPC가 있고 이제 개별 RPC가 있습니다. 통합 RPC는 그 지역에 농협끼리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출자해서 공동법인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그 RPC인데 통합 RPC 내에서도 그 별도로 이사회를 그 구성을 해가지고 그쪽 이사회를 열어서 시세 이런 것들을 뭐 좀 반영을 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고요. 개별 RPC는 이제 뭐 그 일개 농협에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RPC인데 그 농협에 해당 농협의 이사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똑같은 정식으로 쌀 벼 매입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 시기는 좀 빠른 데도 있고 한데 대부분 이제 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쌀값은 왜 하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네 분 패널께 모두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태 회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쌀 소비가 감소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 생산량도 같이 더불어 맞춰가야 되는데 그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생산량도 같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게 더디기 때문에 지금 쌀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수입쌀에 대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매년 40만 톤 이상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이제 밥쌀용으로 일부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밥쌀용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해줘야 저희가 농사지은 쌀들이 제값받고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과 함께 40만 톤 정도 되는 수입 물량을 원인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현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어렸을 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7남매 9식구가 자랐는데요. 그때 당시에 밥상의 밥그릇 크기도 지금보다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인당 쌀 소비량이 56kg 정도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보다 절반가량이 줄었다라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었냐라는 인사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밥 먹고 일하냐라고 이거부터가 제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쌀은 우리 역사와 함께한 주식이자 사실은 우리 민족의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쌀 농사는 농가 주요 소득원이었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탄수화물을 줄여라, 탄수화물을 줄여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여성들이 탄수화물을 좀 줄이려고 하는 생활 패턴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생활 트렌드가 바뀌며 키토제닉이나 또 저탄고지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뭐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식단이 말하는 건데 아마 이런 부분도 이 식생활 패턴의 변화, 이 부분도 아마도 소비량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 감소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김영훈 본부장님께서는 이 쌀값 하락의 원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제 두 가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구화된 그 식습관 변화가 좀 많이 컸고요. 그다음에 그 저출산 문제에 따른 뭐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30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30년 전인 1993년도에 1인당 그 연간 쌀 소비량이 110.2kg였거든요. 근데 이 작년에 연도말 기준으로 2023년 연도말 기준으로 보면은 56.4kg로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소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지금 재고가 지금 쌓이는 상황이고, 두 번째 원인은 지금 재고가 지금 많습니다. 사실 유엔 그 식량 그 농업기구 FAO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의 이제 적정 비축 물량을 지금 80만 톤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한 121만 톤을 지금 비축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그 청년 농부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이 뭐 매년 지금 뭐 한 40만 8천 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량도 지금 재고가 지금 한 30만 톤 정도 이렇게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농협도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7만 그 한 6천 톤 지금 재고를 지금 가지고 있었으니까, 재고가 이제 많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일치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 세 분 공통적으로 국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탄력적으로 조정을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때문에 재고 물량도 121만 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자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그 쌀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쌀의 공급 과잉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좀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쌀 재배 면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에 저희들이 쌀 재배 면적이 80만 헥타르였는데 작년 23년도 쌀 재배 면적이 70만 헥타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또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또 거기에다가 1인당 그 쌀 소비량도 감소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1990년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120kg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2000년, 10년 지나서는 이게 93kg로 줄고요. 이것이 2015년에는 62.9kg였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56.4kg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식생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쌀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도 감소하는데 이 차이를 메꾸지 않는 현재 상황이 쌀을 구조적으로 계속 공급 과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11%가 감소했고요. 생산량은 14%가 감소했는데 소비는 5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공급 과잉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윤태 회장님, 예. 자 MZ세대 청년 농부이신데 이 소비량의 감소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 물론 저도 역시 MZ세대입니다. MZ세대로서 요새 식생활 습관이 저 역시도 많이 변화된 걸 느끼고 있고요. 또 너무나 다양한 가공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1인 가구들의 증가로 인해서 가정 간편식이 많이들 지금 확산되고 많이 즐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밥에 대한 그런 인식과 밥 소비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나 이런 식품들이 좀 소비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많이 못 맞춘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김용훈 교수님, 이 소비 감소 문제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될지도 이어서 질문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쌀 소비 촉진 운동이 추진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침밥 먹기 운동인데 이게 쌀 소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를 진작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그 하락하는 주요 요인이 쌀 공급 과잉이니까 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쌀 가격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쌀 가격을 정상화시키려면 일단 쌀 산업을 조금 산업화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아침밥 먹기처럼 개별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방법은 일단 우리 식품은 일정량을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식품에 대한 소비도 또 같이 줄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체 식품 산업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그 변화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쌀 산업, 쌀을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쌀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그런 가공식품을 발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서 보면 쌀 10kg로 가지고서 막걸리 한 80병을 만들 수 있고 또 45도짜리 소주 20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 부가가치를 4배 또는 한 2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공식품을 발전시키는 것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소비량 부분에 이제 소비량 통계에 잡혀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 병원, 군대, 뭐 요양원 이런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쌀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런 이 쌀을 조금 고급화된 쌀로 이전보다 좀 품질이 좋은 쌀로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생산량 단수를 조금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그 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통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1 이하인 상품을 재화를 필수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쌀 소비 진작 운동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김용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쌀 가공식품 이런 거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7월 달부터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하면서 3가지 이제 그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침밥 먹기 운동이고 두 번째가 쌀 수출 확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표가 이제 우리 쌀 가공식품 확대 개발이고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주정용 이제 소주라든가 주류에 들어가는 쌀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에 우리 쌀, 우리 술
K 그 라이스 그 페스타를 지금 열 계획을 좀 가지고 추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뭐 이건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뭐 방송부터 해가지고 MOU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뭐 등굣길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 뭐 쌀 약과라든가 식혜, 쌀로 만든 식혜 이런 거를 주면서 이제 안칫밥에 대한 그 관심을 좀 유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MOU 체결 맞은 기관이라든가 또 일반 그 직원들한테도 MOU를 체결 기관하고 이제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 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다 만들어 가지고 지상파, 종편 뭐 여기에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광고도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신문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캠페인 활동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특별 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쌀밥이 이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서 이제 충남도의회에서도 이제 조례로 이제 정했는데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그 아침밥 1,000원의 아침밥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것도 지금 확대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제 수능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제 엿이나 뭐 초콜릿 이런 것을 줬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떡으로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합격 기원 떡을 이렇게 전달도 하고 있고 이런 그 일련의 일들이 농협에서 이걸 한 번도 지금 해본 이렇게 지속적이고 큰 관심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이제 강호동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쌀 가격 안정과 그다음에 쌀에 대한 그 오해 이런 것들이 이제 종식될 때까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민태 회장님께서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방향성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소비 확산이라고 하니까 쌀을 많이 먹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그렇죠. 밥을 하루에 3끼를 먹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체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볼 때 빵류를 상당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공식품이라고 이제 대체할 만한 것들 찾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부분에 우리 쌀을 활용해서 조금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소비를 좀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쌀 소비 促진에만 컨셉을 맞추는 것보다는 좀 교육이나 복지 차원에서 아침밥 먹기라든지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 성장기 아이들의 이제 학습 효과가 이제 앞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려면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또 교육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 차원에서 좀 정부에서 적극 장려해서 추진한다면 쌀 소비는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태훈 교수님과 김영훈 본부장님께서 공통적으로 쌀 소비와 생산이 아니라 이 가공과 유통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직접 생산을 하시는 청년 농부께서 뭐 가공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쌀 생산을 하면서 또 고소득을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공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필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공을 하는 데는 대기업의 이제 식품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틈새 시장을 이렇게 노리는 경우가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쌀 산업 차원에서는 우리 대기업들이 쌀을 가지고 활용한 가공식품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원가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쌀 산업을 공익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우리 나라를 좀 살리는 개념으로 대기업에서 좀 쌀을 많이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농가들도 생산하면서 요새 기능성 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에 좋은 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뇨나 이제
성인병에 좋은 쌀들이 품종 개발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우리 광역단체에서 좀 장려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산을 유도해서 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희 위원장님, 정부에서도 네네. 이 재고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비축미 3년이 지난 어떤 공공비축미는 뭐 사료용으로 방출을 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햅쌀 10만 톤을 사료용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뭐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안 주셨는데요. 네. 제가 좀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이를 키우는 또 엄마 입장에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협과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지금 몇 차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또 제가 늦둥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갖고 오는 가정통신문에서 보면 아침밥을 먹느냐라고 체크하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아까 우리 청년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이들이 자라는 성장기에 아침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소비량이 얼마만큼 뭐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침밥 먹기 운동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또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부에다 논의하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K푸드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즉석 떡볶이 판매가 관련 매출이 한 450%가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에서만 국내에서만 이거를 소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외부로 좀 돌려서 이거를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저희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정부 차원에서 쌀값 안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과 산지유통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10월 28일 통계청 발표한 산지 쌀값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다시피 80kg 기준에 18만 2,900원입니다. 물론 11월 지금 15일 정도가 아마 확정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수확기 평균보다 아마 9.8%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수확기 대책을 통해 10만 5천 톤을 격리하기로 하고 또 10월 15일에는 20만 톤 매입 계획과 더불어 10월 31일에는 공공비축미 8만 톤을 전량 인수하고 사료용 30만 톤 특별 처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가 좀 수확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빨리 재고 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병멸구 등 병해충으로 인한 생산량 예측을 좀 보다 면밀하게 발표했다면 시장에서 쌀 수급 상황이 좀 더 유연하게 조절돼서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쌀값 안정을 위한 본질적인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쟁점에 대해서 이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 작물 직불제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김태형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략 작물 직불제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민도 이제 쌀 생산을 이제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전략 작물 직불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당 작물을 정부가 수매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쌀 생산을 위한 기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일 정부가 지원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하게 된다면
여전히 다시 쌀 생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작물 직불제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업발전 정책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 정책의 대부분이 쌀 생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농약 기계를 포함해서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체계, 그다음에 농업인의 인식, 그다음에 농업 교육 체계 이런 부분들이 다 개편돼야 될 필요가 있고 소비자의 이해도 여기에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는 쌀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을 통해서 다른 가치, 다른 중요한 공공적인 가치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국 중심 구조를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지금 한 103만 농가 이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쌀 생산 농가가 53만 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52%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농지 중에서도 전체 농지의 51% 정도가 여전히 논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비용과 예산을 투여해서 경지 작업을 정리하고 관계 수로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이 뭐 여러 가지 그 쌀 생산 증대를 위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나 농법을 개발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여기에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민들한테 잘 전수하는 그런 체계도 만들었었죠. 또 이런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기계 수입, 개발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전체 농사 중에서 가장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농사가 벼농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도 쌀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벼농사가 다른 모든 작목에 비해서 농사짓기 편한 산업이 되다 보니까 고령 농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냥 여전히 농업 부분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꿈을 갖고 농촌에 귀농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오히려 농지를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미국 중심적인 농업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농업 정책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이게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배 면적 축소나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 차원이 아니라 농업 정책 전반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훈 본부장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지금 일리는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쌀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쌀 소비를 늘리든가 생산량을 이제 줄이든가 그런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쌀 소비를 갑자기 이게 식습관 생활 패턴이 있는데 줄이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라든가 타작물 재배 지원 이런 감축을 작물 재배 면적을 감춘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쌀 수급을 하는 거는 저는 좀 핵심적인 하나의 수단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안정과 또 직결되는 최선의 또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회 농해수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적의 대안이면서도 정부 정책에는 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작물 재배를 콩을 장려를 했는데 1, 2년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그 사업을 단절시키게 되면은 농업인들은 다시 이제 벼농사로 이제 전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쌀 수급 문제가 안정이 될 때까지 정책이 하나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년 농부이신 김민태 회장님께서는요. 네. 이 전략 작물 직불제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 농촌의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가 저희 현재 상황에서 타작물 이제 재배 지원을 유도하면서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제가 2022년도부터 가루쌀을 재배했습니다. 가루쌀을 재배하고 이모작으로 밀을 재배했고요. 그래서 가루쌀을 재배했을 때 떨어지는 그 소득을 이제 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모작을 통해서 또 추가 수입을 이렇게 유도하고, 그런 정책은 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가루쌀은 정부에서 100%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판로 걱정 없이 농사만 열심히 지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밀이었습니다. 이모작을 통해서 재배한 밀을 재배를 열심히 했는데 정부 수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안 돼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금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평생 쌀농사를 지어온 상태에서 타작물로 재배했을 경우에는 재배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작물이 틀려지면서 농기계도 틀려질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여러 가지 갖춰져야만이 농민들도 한번 전환해서 좀 안정적으로 정부를 믿고 타작물 재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판로만 안정적으로 확보해 준다면 타작물 재배할 의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세 분 패널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네네.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청년 농부께서 말씀하셨던 타작물 재배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말씀은 청년 입장에서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농수회 쪽에 있다 보니까 농민들을 만나면 사실은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은 거의 고령 농민들이십니다. 네, 고령 농민이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은 상당히 크십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해오셨던 걸 왜 다른 걸 하신다? 고령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부감도 많고, 재배 방법에 대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계, 이 특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기계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좀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자료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작년인가요? 아마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쌀 소비량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쌀값 폭락이 소비량과 생산량의 불균형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이 중심의 추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간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 진출을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과 고령하지 않습니까? 지방소멸. 근데 보면은 수입쌀의 40만 톤 중에 한 10% 4만 톤이 밥쌀용이더라고요. 그 4만 톤 중에 또 10% 되는 4천 톤 정도는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수입해오는 쌀이에요. 근데 그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해오는 쌀은 장립종입니다. 근데 그 장립종은 어느 기후에서 더 잘 자라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쯤에서 생각해 볼 일은, 지금 해남 땅끝 황토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장립종을 이미 시범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그 단입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 장립종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 수출량을 제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3년 기준에 3,320만 불이에요. 근데 올해 9월 기준인데 4,250만 불,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이런 과잉 생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영농 정책의 방향성, 과제는 무엇인지 김태훈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일단 OECD에서 지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지금 낮은 상황이니까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쌀 생산을 통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량 작물을 농민들이 생산하게끔 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쌀 생산에 대한 지원을 좀 낮추면서 쌀 가격도 지금 저희들이 쌀 가격이 낮아져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쌀 가격이 조금 더 낮아져야 실제 쌀 농업이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쌀 가격이 낮아지면 아까 여기 뭐 다른 패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불금으로 그 보상들을 해주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 이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화학비료, 제초제, 농약 이런 것들을 투여하면서 농촌의 환경을 많이 악화시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토양, 수질, 뭐 생태계 이런 부분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줄이는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농업 방식을 농민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식량 안보를 위한 농정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는데요. 네네. 정책적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충남도의회가. 근데 이제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현장 방문을 가는데 당진에 콩을 하고 있는 그쪽을 저희들이 한번 현장 방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처럼 식량 자급률은 유지를 하면서 사실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다 4명의 패널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타 작물로 유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다 같은데 식량 자급률은 유지를 하면서 벼 이외에 농콩,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 재배작물을 육성하고 재배 기술을 확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현장 방문도 그쪽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우리 충남도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좀 집행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농민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해 그리고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본다면 안보적 이해까지 결부되어 있는 이 농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태 회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은 우리나라 주식이자 또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저희 국민들이 주식으로 하는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희가 열심히 생산하는 부분들을 잘 좀 생각하셔서 저희가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을 전념하면서 저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저희 농촌의 고령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연로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작업을 하고 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 조금 더 세밀하게 현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또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으로 농업하시는 어르신들과 청년농들이 같이 아우르면서 또 농촌의 정주 환경을 또 같이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농촌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이현희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쌀값 걱정하지 않고요. 내가 생산한 것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 농민 스스로 깨닫고 자부심을 얻으면서 활짝 웃는 농민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이유도 이런 사회적 약자 아니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민태 우리 청년 농업인의 농민의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후계농과 청년농을 어떻게 저희들을 키워가고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차려주셨던 정말로
온 가족이 마주 앉아서 정겹게 밥을 먹던 그때를 좀 순간적으로 좀 떠올려 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갓 지은 쌀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활짝 웃는 그날까지 힘껏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현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쟁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부가하실 말씀을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농업 정책은 전 세계가 비슷하게 가는 동주화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농업을 지원하는 이념과 방법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정부가 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에서 직불제를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은 그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이제 너무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농민한테 자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불제로 지원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이 조금 쾌적한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서 국민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 농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안정성과 더불어서 경쟁력도 가져야 하는 과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훈 본부장님, 농업은의 조합이죠. 협동조합 이노서 이 농정의 과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제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쌀 한 토를 생산하기 위해서 7근의 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먹는 쌀에는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물가 상승을 해서 농업인들이 농재재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그 물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만큼은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쌀 가격만큼 이렇게 너무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근심이 좀 엄청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전 국민들이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을 해주셔서 이런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큰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경제적으로는 열등제라고 하는데요. 구조적 공급 과잉에 소비가 감소하는 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쌀 농업은 고령화되는 농촌의 경제 기반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를 위한 안보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를 위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